마틴 스콜세지. 그는 현대 영화의 거장 중 한 명으로 범죄와 폭력, 도덕적 갈등을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구해왔다. 이 감독은 독창적인 연출과 서사로 영화사를 새로 쓴 인물이다. 일부에 이어 그의 작품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 갱스 오브 뉴욕은 그에게 30년에 걸친 꿈의 프로젝트였다. 스콜세지는 허버트 아스버리의 책을 읽고 이야기에 매료되어 1970년대 초반부터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이 작품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인생에서 역사, 정체성, 예술적 야망이 집약된 의미 있는 영화이다. 또 이 영화로 디카프리오와 첫 협업을 하며 드니로에 이어 자신의 새로운 뮤즈를 만나게 된다. (1840년대) 초반 뉴욕.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빈민가 파이브 포인츠. 이곳은 미국 태생의 백인과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쪽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라 불리는 토착 백인 세력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데드 레비츠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있었다. 이 두 집단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그 중심에는 각각의 리더 빌 커팅과 프리스트 발론이 있었다. 빌 커팅은 미국은 미국 태생 백인들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이민자들을 혐오했다. 반면 프리스트 발론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1846년 파이브 포인트 전투. 두 세력은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칼과 도끼를 휘둘렀다. 이 전투에서 빌 커팅은 프리스트 발론을 쓰러뜨렸고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패배한 아일랜드 이민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강요하며 살아남은 자들은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광경을 어린 소년 암스테르담 발론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곧바로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16년을 보냈다. 1863년 성인이 된 암스테르담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를 죽인 빌 커팅에게 복수하는 것. 하지만 빌 커팅은 여전히 파이브 포인트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까지 가진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무작정 싸울 수는 없었다. 암스테르담은 그의 조직의 침투에 내부에서 힘을 키운 후 완벽한 순간의 복수를 실행하기로 결심한다. 예상과 달리 빌 커팅은 암스테르담을 신뢰하며 가까이 두었다. 심지어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은 한순간도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빌의 신임을 얻으면서 동시에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함께 반란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제니 에버딘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파이브 포인트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이었고 빌 커팅과도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 그녀 역시 이 폭력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암스테르담은 빌 커팅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의 정체는 들통났고 빌은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암스테르담을 거리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폭행하며 모욕을 주었다. 암스테르담은 가까스로 도망쳤고 숨어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옛 동료들과 힘을 합쳐 반격을 준비했고 마침내 뉴욕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때 뉴욕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한다. 1863년 뉴욕 징병 폭동이 일어나며 도시는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부유한 백인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동안 가난한 이민자들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야 했다. 이에 분노한 군중이 반란을 일으켰고 파이브 포인트는 무법지대로 변해갔다. 군대가 개입하며 거리에는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은 학살당했다. 이 혼돈 속에서 암스테르담과 빌 커팅은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하지만 이 싸움의 승패는 무의미했다. 징병 폭동으로 인해 군대가 도시를 장악했고 이 모든 폭력은 그보다 더 거대한 역사적 사건 속에 묻혀버리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은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전투가 끝난 후 암스테르담은 빌 커팅의 무덤을 아버지의 무덤 옆에 두고 자신이 속했던 복수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는다.
파이브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졌고 뉴욕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제니와 함께 도시를 떠난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파이브 포인트는 잊혀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의 폭력과 복수는 결국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갱스 오브 뉴욕은 19세기 중반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사적 범죄 드라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범죄 서사를 넘어 당시 미국 사회의 이민자 문제, 정치적 부패, 계급 갈등 등 복잡한 사회 구조를 정교하게 묘사한다. 중심 이야기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과 토착 미국인들 간의 폭력적인 충돌과 권력 다툼이 있으며 이 갈등을 통해 복수와 생존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주연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카메론 디아즈의 연기는 영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디카프리오는 복수심에 휩싸인 청년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의 복잡한 흐름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시대적 폭력과 권력욕의 하신 같은 캐릭터를 카리스마 넘치게 소화했다. 카메론 디아즈는 단순한 여성 캐릭터를 넘어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생존하려는 강한 인물로서의 입체감을 부여한다. 스콜세지 감독의 연출력은 무엇보다 영화의 시각적 구성과 시대적 재현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감독은 19세기 뉴욕 파이브 포인트 슬럼가를 정밀하게 재현함으로써 관객을 당시의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세트, 디자인, 의상, 분장 등은 당시 생활상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현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극적인 설득력을 높인다. 특히 더러운 거리, 붉게 물든 벽돌 건물, 혼잡한 시장과 거친 사람들의 얼굴은 그 시대의 혼돈과 폭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또한 영화에서의 폭력 묘사는 단순한 자극적 장면을 넘어서 캐릭터의 감정과 내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폭력은 정치적 갈등이나 계급 문제, 정체성의 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의 표현이자 인물 간의 복잡한 심리전의 결과물이다. 특히 빌과 암스테르담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적대감이 아닌 복잡한 유대와 모순된 감정을 동반한 권력 투쟁으로 그 잔인한 충돌은 인물 내면과 정체성을 깊이 반영한다. 이런 폭력은 극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조성하며 관객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동시에 역사적 현실의 무게를 전달한다. 갱스 오브 뉴욕에서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콜세지 감독은 19세기 중반의 민속음악과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사운드 트랙을 통해 인물의 심리적 변화와 서사의 전환점을 강조한다. 음악은 극중 장면과 정서적 흐름을 연결하는 감각적 도구로 기능한다. 민속음악은 당시 사회의 문제적 정체성을 반영하며 폭력적 장면에서는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고요한 순간에서는 정서적인 몰입을 유도한다. 음악은 폭력의 아이러니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장면의 무게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며 관객의 심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메라 워크도 영화의 감정적 효과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다. 스콜세지 감독은 정적인 앵글과 유동적인 카메라 이동을 교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장면의 리듬을 조절한다. 특히 폭력 장면에서는 고정된 컷을 중간중간 집어넣어 잔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관객이 폭력의 생생함과 비인간성을 체감하게 만든다. 반면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는 장면에서는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는 카메라를 통해 심리적 깊이를 더한다. 이러한 시네마토그래피는 단순한 시각적 미학을 넘어서 서사의 감정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갱스 오브 뉴욕은 단순한 범죄 영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스콜세지 감독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시대 재현을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의 복잡함을 치밀하게 조명한다. 감각적인 연출,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음악과 영상의 시너지, 정교한 세트와 의상 등은 모두 영화의 서사와 주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관객에게 깊은 몰입감과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갱스 오브 뉴욕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탄생 과정 속에 존재했던 피와 권력의 정체성과 생존의 이야기를 예술적 깊이와 역사적 통찰로 담아낸 걸작이라 할 수 있다.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
마틴 스콜세지는 수많은 걸작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 스콜세지에게 있어 이 작품은 늦게 받은 금메달 같은 영화이다. 그는 이 영화로 감독상, 작품상, 각색 등 총 4개의 부문을 수상하며 공식적으로 위대한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보스턴의 어두운 거리, 이곳에서 자라난 콜린 설리번은 어릴 적부터 범죄 조직 보스 프랭크 코스텔로의 후원을 받으며 자랐다. 코스텔로는 설리번에게 물질적 지원과 영향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를 경찰 내부에 심은 네 사람으로 키워낸다. 시간이 흘러 설리번은 경찰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보스턴 수사국의 특별수사과에서 일하게 된다. 그는 겉으로는 유능한 경찰이지만 실제로는 코스텔로에게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리는 완벽한 내부 스파이이다. 한편 경찰도 코스텔로의 조직에 잠입시킬 언더커버 요인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훈련생 빌리 코스티건을 선택한다. 빌리는 남부 보스턴 출신으로 아버지는 조용하고 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외가 친척들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경찰은 그 이중적 배경이야말로 범죄 조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자산이라 판단했고 그는 공식적인 경찰 기록에서 삭제되며 범죄자로 위장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오직 2명, 퀸엄 반장과 딩넘 요원뿐이었다. 빌리는 실제 범죄자처럼 행동하며 코스텔로 조직에 접근하고 마침내 그 내부에 들어간다. 그러나 매일 거짓으로 살아야 하는 이중생활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경찰인지 범죄자인지 점점 혼란에 빠져들고 그 불안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기대게 되는 인물은 자신의 정신과 상담이 매드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드린은 설리번의 연인이기도 하다. 경찰과 범죄 조직 양쪽 모두 자신의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의심을 키워간다. 코스텔로는 내부 배신자를 색출하려 하고 경찰도 누군가 조직 수사의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믿는다. 2명의 스파이는 서로의 존재를 추적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기 전에 상대를 먼저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싸움에 휘말린다. 그러던 중 빌리는 코스텔로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포착한다. 프랭크 코스텔로는 사실 FBI의 정보원이었다. 그는 체포되지 않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연방수사국과 거래를 해왔고 이 사실을 그의 신복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빌리는 코스텔로가 자신을 의심하며 압박해오자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는 퀸엄 반장에게 접선을 요청하고 약속한 곳에서 둘은 만나지만 설리번이 흘린 정보로 코스텔로 조직원들이 그곳에 들이닥친다. 빌리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 퀸엄은 빌리를 먼저 탈출시키고 그는 조직원들에게 붙잡힌다. 결국 퀸엄 반장은 건물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다. 이후 설리번은 퀸엄 반장의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코스텔로가 FBI의 정보원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그의 세계를 위협했다. 결국 설리번은 코스텔로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작전 도중 그를 직접 총으로 쏴 죽인다. 설리번에게 배신당한 코스텔로는 죽음 직전까지도 그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었다. 코스텔로의 죽음 이후 설리번은 경찰 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빌리는 조직에서 탈출한 후 자신의 신분을 찾기 위해 설리번을 찾아가지만 그는 설리번이 경찰 내부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빌리는 코스텔로와 설리번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확보하고 설리번에게 보낸다. 이 과정에서 매들린이 빌리가 설리번에게 보낸 녹음 파일을 듣게 된다. 그녀는 설리번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의 곁을 떠난다. 빌리는 설리번을 퀸엄 반장이 죽었던 빌딩으로 불러내고 옥상에서 2사람은 마지막 대면을 한 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지만 코스텔로의 또 다른 스파이였던 브라운이 나타나 빌리를 살해한다. 이후 브라운 역시 설리번에게 제거되며 진실을 아는 이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며칠 후 설리번의 아파트. 그는 모든 것이 마무리된 듯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문을 열자 딩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방아쇠가 당겨지고 설리번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마틴 스콜세지의 감독의 2006년작 디파티드는 홍콩 영화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미국 보스턴을 배경으로 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스파이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범죄 스릴러다. 이 영화는 단순한 장르적 재미를 넘어서 배신과 정체성 그리고 도덕적 혼란이라는 깊은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탐구하며 관객에게 강한 심리적 충격과 사유의 의지를 남긴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맷 데이먼,
잭 니콜슨, 마틴 신 등 화려한 출연진의 연기와 스콜세지 감독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출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의 핵심 테마는 배신이다. 빌리 코스티거는 경찰로서 범죄 조직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언더커버 요원이며 컬린 설리번은 범죄 조직에서 경찰 내부로 침투한 스파이다. 두 인물은 각각의 위치에서 조직에 충성하면서도 그 충성 자체가 곧 배신이 되는 아이러니 속에 놓여있다. 빌리는 경찰의 이상을 품고 있으나 점점 자신이 속한 범죄 세계에 감정적으로 물들어가고, 설리번은 범죄 조직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경찰이라는 외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포장한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르는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분열을 반영한다. 디파티드는 정체성의 혼란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조차 점차 모호해지고 스스로의 역할에 갇혀 심리적으로 고립된다. 반면 설리번은 자신의 이중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를 철저히 통제하려 하지만 점점 그 삶이 무너지면서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한다. 이 정체성의 상실은 결국 도덕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두 인물 모두 진실과 거짓 사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영화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빌리와 설리번 모두 정의와 범죄, 충성과 배신의 구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관객은 그 누구도 쉽게 비난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 이처럼 영화는 도덕적 회색지대 속에서 인물이 겪는 고통과 선택의 무게를 강조하며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스콜세지 감독은 이 복잡한 심리적 구조를 시각적으로도 정교하게 표현한다. 카메라는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며 긴박한 순간을 효과적으로 포착한다. 빠르고 날카로운 카메라 이동은 추격 장면이나 충돌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클로즈업은 인물의 내면 갈등을 관객에게 직접 전달한다. 편집은 리드미컬하고 예리하다. 빠른 컷 전환은 사건의 급박함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정체성의 불확실성과 도덕적 혼란을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인물의 표정, 교차되는 시선과 사건의 흐름은 이중생활을 하는 두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담아낸다. 음악은 영화의 정서적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다. 롤링스톤즈의 김미 쉘터 같은 곡은 장면의 감정적 긴장과 내적 갈등을 강조하며 폭력의 순간이나 배신의 전개에 감각적인 충격을 더한다. 스콜세지는 음악을 감정의 언어처럼 활용하며 인물의 내면 세계와 사건의 긴박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영화의 결말은 스콜세지 특유의 아이러니와 도덕적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정의는 체계적인 제도나 조직에 의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선택과 우연 속에서 조각난 형태로 나타난다. 정의의 실현이 복수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등장하며 결국 관객이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감독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도덕적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뚜렷이 보여준다. 디파티드는 배신, 정체성, 도덕적 혼란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갈등을 섬세하게 파헤친다. 마틴 스콜세지는 이 영화를 통해 도덕적 판단의 경계가 모호한 세계를 묘사하며 관객들에게 복잡하고도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결과적으로 디파티드는 심리적 긴장감과 예술적 연출이 결합된 탁월한 스릴러이자 스콜세지 감독의 대표작으로 기억될 만한 작품이다.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 마틴 스콜세지는 이전까지 주로 현실 기반의 범죄, 전기, 역사물에 집중했지만 그는 셔터 아일랜드를 통해 장르적 도전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갱스터 영화 감독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긴다. 1954년 연방보안관 에드워드 테디 다니얼스는 파트너 척 아울과 함께 보스턴 인근의 외딴 섬 셔터 아일랜드로 파견된다. 이 섬에는 애쉬클리프 정신병원이 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두 사람의 임무는 병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 환자 레이첼 솔란도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병원은 폐쇄적이고 병원장 닥터 커리와 직원들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테디는 조사 도중 병원 곳곳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특히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제한된 시병동과 병원 뒤편의 등대를 강하게 의심한다. 그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약물 실험, 세뇌, 로보토미 같은 비윤리적 치료를 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곳에 자원에서 오게 된 이유도 병원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테디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들고 그는 죽은 아내 돌로레스의 한영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심한 두통, 어지러움, 환청 등을 겪으며 자신의 감각과 기억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 그러던 중 그는 섬의 절벽 근처 동굴에서 자신을 레이첼 솔란도라고 주장하는 여인을 만난다. 그녀는 병원에서 약물 실험과 정신 세뇌를 하고 있으며 자신도 한때 정신과 의사였지만 환자로 몰려 수용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만남 역시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호하게 그려지며 관객들에게 혼란을 준다. 테디는 수상스러운 등대로 향한다.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닥터 코리는 마침내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밝힌다. 테디 다니엘스는 실제 인물이 아니며 그의 이름은 앤드류 레이디스라는 것이다. 그는 몇 년 전 조현병으로 앓던 아내 돌로레스가 자신들의 세 자녀를 모두 익사시키자 충격에 휩싸였고 그녀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 이후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테니 다니엘스라는 인격을 만들어냈다. 그의 망상은 점점 구조화되어 아내를 죽인 남자, 자기 자신을 앤드류 레이디스라는 제3자로 분리해 증오했고 아이를 죽인 범죄자 레이첼 솔란도 역시 자신의 아내를 투사해 만든 허구의 인물이었다. 닥터 코리는 이번이 마지막 치료 시도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앤드류가 망상과 현실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사 모두가 역할극에 참여한 거대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의 파트너인 척은 실제로 그의 주치인 닥터 시안이었고 병원에서의 사건들은 모두 그의 내면 세계와 실제 기억에 얽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었다. 며칠 후 앤드류는 평안한 모습으로 병원에 앉아있다. 그는 닥터 시안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치료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시 테디로 돌아간다. 시아는 닥터 코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젓고 의료진은 결정한다. 그에게 로보토미 시술을 하기로. 테디에게 다가간다. 그는 척에게 이야기한다. 괴물로 평생 살겠는가 아니면 선한 사람으로 죽겠는가. 테디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는 의료진을 향해 걸어간다. 그가 정말 다시 미쳐버렸을까? 아니면 모든 걸 기억할까? 2010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데니스 루웨인의 소설 살인자들의 섬을 원작으로 한 심리 스릴러 셔터 아일랜드를 통해 한 남자의 정신적 갈등과 정체성 붕괴를 압도적인 방식으로 그려냈다. 영화는 수사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야기의 중심에는 진실과 거짓, 현실과 환상, 자아, 그리고 망각 사이를 오가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관객을 주인공의 시점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며 인식의 틀 자체를 흔드는 체험을 제공한다. 주인공 테니 다니엘스는 연방 보안관으로서 실종된 정신병 환자를 찾기 위해 셔터 아일랜드 애쉬클리프 병원을 방문한다. 그러나 수사의 진행과 함께 테디는 점차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 빠져든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전쟁 경험, 아내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이 뒤엉켜 있으며 이는 곧 자아의 분열과 기억의 왜곡을 불러온다. 이 영화의 핵심은 테디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욱 혼란에 빠진다는 점이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만 결국 그 진실이 자신의 정체성과 정신세계를 위협하게 된다. 스콜세지는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현실을 부정하며 환상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는지 심도 있게 그려낸다. 셔터 아일랜드는 끊임없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관객은 테디의 시점을 따라가며 수사극을 체험하지만 결국 영화는 이러한 모든 경험이 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투쟁이라는 반전을 드러낸다. 결말에 밝혀지는 진실은 단순한 반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테디는 사실 범죄자가 아니라 희생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테디가 마지막에 내뱉는 대사다. 더 나은 삶은 괴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일까? 아니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죄책감에 사는 것일까? 이 말은 그의 선택이 현실을 부정하고
환상 속에 머물겠다는 의지를 함축하며 인간이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진실 앞에서 내리는 방어적 선택을 드러낸다. 스콜세지는 테디의 정신적 혼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왜곡된 카메라 워크와 불안정한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정 장면에서 카메라는 기이한 각도로 컷을 담아내며 관객의 시선도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동화된다. 클로즈업은 테디의 불안한 감정을 밀도 있게 포착하고 얕은 심도 표현은 그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 편집은 시간의 흐름을 왜곡함으로써 테디의 기억과 현실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를 시각화한다. 과거의 회상, 환상, 현재가 무작위로 뒤섞이며 관객 역시 테디처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교차 편집과 빠른 컷 전환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음악과 음향은 영화의 감정적 긴장을 극대화한다. 로비 로버트슨이 큐레이팅한 사운드 트랙은 불협화음과 음향의 왜곡을 통해 테디의 내면 상태를 증폭시키고 전통적인 스릴러 음악의 규칙을 비틀며 불안을 조성한다. 음악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도구를 넘어 주인공의 심리적 균열을 드러내는 기능적 장치로 활용된다. 영화는 조명과 색채를 통해 테디의 감정 상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어두운 색조, 거친 질감, 그림자와 빛의 강한 대비는 테디의 혼란과 고통을 시각적으로 강화하며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 감옥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강렬한 조명은 환상적 장면에서 비현실감을 더하며 이질적인 색감은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게 만든다. 셔터 아일랜드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 진실과 환상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험하는 심리 스릴러이다. 스콜세지 감독은 탁월한 연출 기법과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한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결국 이 영화는 진실을 아는 것이 언제나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때로는 진실보다 환상이 인간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셔터 아일랜드는 이 모순된 진실을 통해 인간 정신의 취약함과 동시에 그 복잡함을 보여주는 깊이 있는 작품으로 남는다. 마틴 스콜세지는 영화를 통해 인간의 죄, 신념, 욕망을 탐구해온 거장이다. 폭력과 구원의 경계, 도덕과 타락의 회색지대를 누구보다 깊고 정교하게 그려내며 한편의 영화가 신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감독이다. 그는 단순히 갱스터 영화의 대가가 아니라 영화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시네마의 사제이다. 그럼 이만 마틴 스콜세지 편을 마친다.